네, 뉴스타트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남해안 지방부터 가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폭우가 쓸고 지나간 경남 거제에는 물살이 남긴 흔적이 처참하게 남아 있습니다.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는 대조기까지 겹치면서 어촌마을도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먼저 김다연 기자, 지금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경남 거제 옥포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근우 기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전 거제시에 있는 어촌마을인 회진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김다연 기자, 아직 이른 시간인데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경남 거제 옥포동은 원래 거제 최대 상권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폭우가 휩쓸고 간 이곳의 첫인상은 자동차의 무덤이었습니다. 침수 차량들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제 뒤로 보이시는 이 차량도 먼저 보시면 침수 차량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차량 앞부분과 뒷부분 옆 할 것 없이 많이 파손이 됐고 스크래치도 여기저기 나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골목 상황이 전반적으로 혼잡합니다. 침수 차량의 견인도 이루어져서 차량 통행이나 보행자 통행도 상당히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골목 옆쪽도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미용실과 식당, 각종 상권이 몰려있는 곳인데요. 이 미용실 바깥으로는 모래 주머니가 가득 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빗물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요. 가게 안쪽으로 밀려 들어왔던 모래를 퍼 담아놓은 주머니들입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지만 상인들은 물론이고 거제시 공무원들이 나와서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피해 복구가 언제쯤 가능할지 감도 오지 않는다면서 막막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새벽 6시 기준으로 이번 폭우로 경남 거제 일대에서는 사망자 1명, 또 부상자 4명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택과 도로 침수, 나무 전도 등 피해 신고도 2,100건이 넘게 발생했고요. 단수 상태인 1,300여 세대는 늦은 시간까지 복구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정부별로 본격적인 피해 조사가 시작되면 피해 규모가 대폭 증가할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김다연 기자 이야기 들어봤고요. 지금 두 기자 뒤쪽으로 폐허가 보이고 있는데요. 김근우 기자, 지금 새벽부터 주민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거제의 어촌마을인 회진마을인데요. 이른 아침인데도 주민들이 나와서 이 흙탕물에 젖은 가재도구를 꺼내고 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 뒤쪽으로 이제 주민분들이 꺼내놓은 가재도구들이 보이는데요. 이 자세히 살펴보면 선풍기라든지 아니면 장롱, 또 세탁기 같이 집 안에서 쓰는 물건들이 대부분입니다. 폭우 당시에 집 안 깊숙한 곳까지 흙탕물이 찼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다까지는 직선거리로 100m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가깝습니다. 바다가 가까우면 물이 잘 빠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극한호우 당시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 바닷물 수위가 오르는 대조기와 겹치면서 물이 제때 빠지지 못한 겁니다. 이 때문에 마을 곳곳에 물이 차올랐고 방 안까지 물이 들어온 집도 많았습니다. 주민들은 덥고 습한 날씨에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새벽부터 응급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말이 복구지 물에 젖은 가재도구는 대부분 버려야 하고 비가 더 오면 추가 피해가 날 수 있다는 걱정도 큽니다. 피해가 이렇게 워낙 크다 보니 주민들 힘만으론 언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경상남도는 행정안전부에 거제와 통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했는데요. 특히 빠른 응급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배분된 특별교부세 20억 원만으로는 피해 시설을 복구하는 데 벅차다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폭우 피해 현장에서 김다연, 김근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기자 고생 많았습니다. 네, 이렇게 극한호우가 잦아들자마자 찜통 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절기 처서가 코앞이지만 올해도 더위가 꺾이는 이른바 처서매직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극한호우가 잦아들자 다시 늦여름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비가 그친 뒤 습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낮 기온까지 크게 치솟자 기상청은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 다시 폭염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이번 무더위는 절기상 처서인 오는 23일을 지나 이달 하순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더위가 꺾인다는 이른바 처서매직을 올해도 기대하기 어려운 겁니다.
지난해 처서에도 서울은 아침 최저기온이 27.4도로 처서일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한낮 기온도 33도에 육박했습니다. 이 같은 늦더위가 길게 이어지는 경향은 최근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30년간 처서 이래 전국 기온 통계를 보면 아침 저녁 기온이 내려가고 한낮 기온도 30도 아래로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 사이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33도에 육박하는 낮더위와 4차례의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기상청은 호우를 유발했던 기압계가 물러난 뒤 다시 덥고 습한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당분간 33도 안팎의 더위가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도와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폭염특보가 더 확대하거나 밤 더위가 길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온열 질환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영향으로 오는 27일까지로 예정됐던 훈련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훈련은 물론이고요. 전작권 전환 평가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 이후 미국 측은 곧바로 축소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 연합훈련 이틀째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국방부 청사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훈련 일정 축소를 논의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번 UFS 일정 가운데 14건으로 예정된 대대급 이상 야외 실기동 훈련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가 통합훈련이 아닌 각자 진행하는 등 수위를 조절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다음 주 27일까지로 예정된 훈련을 이번 주에 종료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면전을 가정한 실전 연합훈련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이번 한미훈련에서 주목된 점은 전작권 전환을 앞둔 한미 공동평가. 한미가 합의한 기준을 달성하게 되면 올해 SCM에서 미래연합사 FOC 검증과 전환 시기를 건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초유의 훈련 축소에 우리의 작전 능력 검증에도 영향을 줄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군사적 압박 속에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점도 주목됩니다. 일단 가장 가능성 있는 군사적 옵션은 해상 초계기 같은 군 자산을 투입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크게 보면 해상 초계기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군수 지원함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뢰를 제거하는 장비 제공,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미국하고 상당히 협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 뭐 하나가 되지 않겠는가.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 자산 투입이 결정된다 해도 나토를 포함한 국제적인 공조하에 시간을 두고 진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네, 이런 배경에는 이란 전쟁 장기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늪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의 화풀이라는 겁니다. 미 해군 항공모함이 태평양을 벗어나고 한미 훈련도 축소되면서 태평양의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워싱턴으로 와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한국이 희생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어떤 배경에서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까? 네,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힘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을 맹비난하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지난 2월 시작한 이란 전쟁이 6개월째 이어지면서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는 동맹국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악시오스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동맹국 응징 과정에서 한국이 희생양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이 이란 비핵화를 돕지 않겠다고 했다며 매년 이루어진 한미연합훈련 을지자유의 방패 축소를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도 한국이 미국을 도우려 하지 않았다면서 불만을 터뜨렸는데요. 동맹국보다 북한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비판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으로 자신은 상황을 더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I get along with them very well. No, what I'm doing is making things safer. We can't go around and protect all of these countries, especially when they're not there to help us. 악시오스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함께 이 태평양에 배치됐던 미 해군 항공모함이 중동으로 이동하면서 태평양 안보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해군 조지 워싱턴 항모 강습단은 이 승조원의 투신 시도가 일어난 링컨함과 교대하기 위해서 중동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태평양에서 미 해군 항모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악시오스는 이란 전쟁 장기화로 태평양 지역의 미 해군 항모 부재가 몇 달씩 이어질 수 있다며 태평양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죠. 허드슨 연구소는 동맹국들의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의심이 커질 경우 중국은 전쟁을 할 필요도 없이 역량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권의 반응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여야 지도부도 이번 훈련 축소에 대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동아태소의 위원장이자 공화당 소속인 영킴 하원 의원은 먼저 한미동맹과 합동안보훈련은 지역 안정과 적대 세력 억제에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과 시민에 대한 대우 등에 대해서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중요한 동맹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한미 훈련 축소 배경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이란 전쟁 비협조뿐 아니라 미국 기업에 대한 대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 국무부 차관보가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쿠팡 등 미국 기업이 한국 정부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 영킴 의원과 달리 미 하원 동아태소의 야당 간사 아미베라 의원은 동맹국에 대한 배신이라며 훈련 축소 지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이 베라 의원은 공산주의 독재자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미국의 억지 태세를 약화하는 건 동맹국과 인도 태평양 전역에서 미국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이 개인적 관계가 아니라 국가 안보 이익과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8월 19일) 수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경향신문은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전월세 안심 신탁 사업을 다뤘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정부에 맡기고 정부가 PF 운용 수익을 임대인에게 주겠다는 건데요. 그렇게 할 집주인이 얼마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안심 신탁 사업은 임대인과 임차인, 전월세 안정화 기구가 참여하는 3자 계약 구도입니다. 집주인에게 4에서 5%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모든 임대인 대상으로 의무는 아니고요. 자율 참여로 운영됩니다. 문제는 임대인들이 전세금을 이미 다른 데 쓰거나 주택 구매에 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죠. 특히 집값 상승기에는 주택 구매 레버리지로 쓰는 경향이 더 강해집니다. 4에서 5%의 수익률이 충분한지, 또 고정 수익률이 보장될 수 있는지도 쟁점입니다. 되레 전세금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세금이 부동산 투자 지렛대로 여겨지는 현실인데요. 집주인들의 참여를 얼마나 끌어낼지가 사업의 성패를 가를 걸로 보입니다. 다음 기사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옆에 람사르 신청 습지라는 변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조선일보가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전남 광주 광산구 황룡강 하류 광주 군공항 바로 옆에 있는 장록습지로 가보겠습니다. 야생동물 940종이 서식 중이고요. 국내 최초로 도시명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겠다며 기후부가 올해 3월에 람사르 습지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약 3개월 뒤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이 발표됐고요. 대통령은 전격전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산단이 들어서고 방류수가 흘러나오면 습지 생태계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기후부는 아직 따로 환경 영향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9월에서 10월 중에 람사르 습지 등록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후에 환경 문제가 발견되면 시설 재배치 등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환경 영향평가 단축을 추진 중입니다.
과거의 장록습지 개발을 비판했던 지역 환경단체들은 이번엔 아직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AI의 신입 사다리가 끊긴다는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냈는데 AI의 확산이 청년층의 고용 악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챗GPT 등 생성형 AI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게 2022년쯤이죠. 이후 최근 4년간 청년 일자리가 28만 5천 개 줄어들었는데 그중 대다수 94%가 정보 서비스업 등 AI 고노출 업종에 집중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30대와 50대 일자리는 각각 20만 개가 넘게 늘었습니다. 즉 AI 확산 이후에 20대 신입의 고용은 줄고 숙련도가 높은 시니어의 고용은 늘어난 셈입니다. 신규 채용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줄어서 지난 4월에는 30%를 밑돌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년의 절반 이상이 자신의 직무가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느끼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해는 정부의 청년 고용 지원 정책이 훈련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볼 서울신문 기사는 이제 한 달 뒤면 일본에서 개막하는 아시안게임 이야기입니다. 덜 짓고 다시 쓰는 길을 택했다는데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보시죠. 원자재와 인건비가 급등하면서 기존의 메인 선수촌 조성 계획이 백지화됐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대안은 분산형 선수촌인데요. 이동식 컨테이너 숙박시설과 크루즈선, 원래 있던 호텔까지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이벤트가 끝나면 시설물이 애물단지가 되는 하얀 코끼리 문제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거죠. 경기장도 새로 짓기보단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선수촌 건설 중단과 경기장 변경 등을 통해 줄인 비용이 9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일부 종목은 도쿄 등 각 지역에서 분산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비용 절감에서 시작된 덜 짓기가 이제 지속 가능한 대회를 위한 실험이 됐습니다. 일본의 실험이 국제 스포츠 대회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할지 지켜보시죠. 8월 19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민주당 김민석 신임 당대표를 포함해 당권 경쟁을 벌였던 정청래, 송영길 의원과 만찬을 합니다. 당내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 새 지도부 출범과 맞물려 분위기 전환을 위한 내각 쇄신에 나설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민주당 김민석 신임 당대표를 초청해 만찬을 합니다. 전당대회 경쟁자였던 정청래 의원과 송영길 의원 역시 함께합니다. 전대 과정에서 당권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불거진 지지층 분열을 수습하고 당내 통합을 도모하려는 이 대통령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인 상대라 하더라도 국민과 나라를 위한 공동의 책임을 짊어진 동반자들로서의 그 책임은 다르지 않습니다. 만찬을 계기로 당내 갈등이 해소될지는 물론 당청 간 어떤 현안이 논의될지도 주목되는데 새 여당 지도부 출범과 맞물려 분위기 쇄신을 위한 이재명 정부 2기 개각도 본격화할 걸로 보입니다. 당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후속 인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면직 요청을 해왔습니다.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한성숙 총리 발탁으로 공석이 된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해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의 개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 지명되는 장관은 오는 10월 국정감사에 곧바로 나서야 하는 만큼 교체에 부담이 될 수 있어 개각 시점은 유동적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 참모진 추가 개편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아직 자리가 비어있는 AI 미래기획 수석과 대변인, 국토교통 비서관 등의 인선이 이뤄질 수 있는데 청와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지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려다 제지당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국무회의에선 부동산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용산공원 부진의 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양희력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 을지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 국무회의를 마치고 나온 오 시장은 자신의 SNS에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게 서울시의 입장을 분명히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오 시장은 우선 재개발, 재건축 속도를 높이도록 막혀있는 규제부터 풀어달라 요청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8.13 대책에 서울시의 건의사항 일부가 반영돼 다행이긴 하지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용적률, 임대주택 비율 등 반드시 풀어야 할 규제가 여전하다는 겁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용산공원 부진의 아파트 공급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을 향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센트럴파크나 런던 하이드파크처럼 용산공원 역시 서울의 미래를 위해 지켜야 할 공간인데다 한번 사라진 도심 녹지는 다시 만들기 어렵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용산공원 훼손을 강행해선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부 내에 착공할 수 있는 물량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수년 뒤에 이루어질 일을 이 정부에서 법까지 바꾸어가면서 아파트 부치로 바꾸겠다는 계획은 정말 최대한 자제돼야 될 정책적 접근이다. 다만 오 시장은 정부의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방침에 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으면서 오는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계획을 들어본 뒤 서울시 입장을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강효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어제 비공개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 시장이 용적률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임대주택 비율 등의 완화를 언급하자 이 대통령이 이같이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다만 이 대통령이 긍정적인 면은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은 최소화하는 접점이 있을 수 있다면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다양한 의견을 점검하고 검토해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여전합니다. 매매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 전세, 월세 모두 치솟는 중인데요. 청와대와 정부도 대책 마련에 분주해 보입니다. 경제 이슈,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7월 달에 부동산 지표가 나왔습니다. 월간 한국부동산원의 자료가 나왔는데요. 서울의 주택 매매 가격이 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1.09%나 올랐어요. 지금 정부에서 공급, 금융대출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수치만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오름폭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배경은 뭡니까? 배경은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는 7월 달 가격이기 때문에 8.13 부동산 종합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세제 개편안의 효과는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 이전의 제도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서울, 그다음에 수도권의 주택 건설 인허가 건수가 장기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2024년 기준으로요. 그러면 실제로 그 입주까지 한 3년 이상 시차 걸리는 걸 그렇죠. 감안하면 2027년부터 서울과 수도권의 신축 주택 입주 물량이 장기 평균의 절반 가까이 떨어질 게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주택 공급 절벽으로 인해서 주택을 매수하고자 하는 수요는 여전히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시행이 됐죠. 그래서 원래 이제 세제 개편안에서 그걸 일부 완화하겠다고 했지만 그거 시행 전이니까요. 예. 그래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시행이 되니까 신축 공급 절벽을 해결하려면 기존 주택이라도 좀 매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매물 잠김을 유발을 해가지고 기존 주택의 매물도 줄어드니까 당연히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기에 더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를 그러면 이제 실거주 의무가 생기고 갭 투자가 어려워져서 전월세 공급 물량이 급감을 하니까 전월세 가격도 상승을 해서 이러다 보면 차라리 외곽에 가서 집을 사자 이런 수요로 전환이 되거든요. 예. 이런 것 3가지 이유가 합쳐져 가지고 매매 가격 상승세가 꺾일 줄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곽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거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3가지 요인, 공급, 양도세 중과, 토호제 이 3가지를
가지를 꼽아보자면은 공급은 현 정부가 어쩔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양도세 중과와 토호제 이거는 과도한 규제가 부작용을 불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사실 지금 작금의 부동산 시장 현상이 지나치게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세제를 통해서 수요를 왜곡시키고 있어가지고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최근에 주목되고 있는 게 서울에서도 핵심지보다 외곽지의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이 더 크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정부의 대출 규제. 정부가 지금 수도권에서 6억 원 이하,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15억 원이 초과되고 시세 기준으로 25억 이하인 경우에는 4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고 25억 원이 초과되면 2억까지밖에 그렇죠. 대출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사기 용이한 지역은 15억 원 이하인 지역이고 이런 것이 서울의 외곽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오히려 수요가 원래 수요라는 것은 입지가 제일 좋은 상급지부터 몰려가기 마련이고 거기서부터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반대로 거기는 대출 규제 때문에 수요가 묶여 있고 반대로 외곽 쪽으로 상대적으로 입지가 안 좋은 지역으로 수요를 쏠리게 만들어 놔서 외곽 지역부터 집값이 지금 오히려 더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7월 지표를 쭉 보면요. 서울의 매매 상승률 상위 지역이 성북, 노원, 중랑, 구로, 강동 이런 곳이었고요. 경기도로까지 살펴보면은 화성 동탄, 수원 영통, 용인 기흥 이런 곳들이거든요. 경기도는 뭐 반도체 클러스터, 반도체 라인 이쪽이랑 영향이 있지만은 서울을 봤을 때는 말씀하신 외곽 지역이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뚜렷하게 보여지는데 이런 상황이라면은 실수요자들은 더 괴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예, 무엇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부동산 가격 시장이 만약에 침체기로 바뀐다. 그러면 사실 입지가 안 좋은 지역의 주택 가격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금 대출 규제가 없었다고 하면 본인의 가용 자산을 동원해가지고 더 입지가 좋은데 집을 샀으면 상승기에 상승폭은 더 커지고 하락기에 하락폭은 작아질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출 규제로 불가피하게 더 입지가 안 좋은 데로 외곽 지역으로 몰려가서 집을 사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만약에 침체기로 돌아섰을 때 말 그대로 집값이 하락해서 크게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실수요자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집값이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는 이제 외곽지라는 말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교적 저렴한 지역들 이런 것도 이제는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는 매매 시장을 살펴봤는데 문제는 매매 시장만 불안하다는 게 아닙니다. 임대차 시장도 굉장히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월세 시장 지금은 구할 수도 없고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그러는데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진 않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좋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원래는 이제 신축 아파트가 대규모로 입주를 했을 때 수분양자 중에서 잔금이 없는 사람들이 전세를 줘가지고 전세 보증금을 이용해서 잔금을 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 대단지가 입주를 하게 되면 그 일대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신축 공급 절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축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도 사라졌고요.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갭 투자 이런 거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도 급감을 해가지고 당연히 전월세 가격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세제 개편안으로 이제 비거주 1주택자들에게도 과세가 강화되고 뭔가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거주 위주로 바뀌면 가뜩이나 이제 부족한 이제 임대주택에서 다 집주인들이 실거주하겠다고 들어오니까 그러면 전월세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지금 여당 쪽에서도 수정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바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뀌는 것 자체가 시장 참여자들한테 별로 영향을 좋게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꾸 정책이랑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사실은 목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한번 집을 사면 그 지역에서 자녀 같은 경우는 학교를 졸업할 때, 대학 갈 때까지 최소 뭐 6년 가까이를 거주를 할 것을 염두에 두고 사는 장기적인 투자 결정입니다. 그런데 일생일대 최대 쇼핑이죠. 정부가 그냥 호떡집에서 호떡 뒤집듯이 정책을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이러면 당연히 이런 일생일대의 중요한 투자 결정에서 혼란과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실수요자들에게 쓸데없는 이런 불편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일수록 처음부터 정교하게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주택 매매 소비 심리 지수 이런 거는 연중 최고치까지 올라섰어요. 그런데 반대로 전세 소비 심리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세 소비 심리가 뭐 좋아진다라기보다는 워낙 물건이 없으니까 매매 시장으로 옮겨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소비 심리 지수가 115가 넘어가게 되면 상승 국면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요. 예. 지금 전세 시장의 소비 심리 지수도 120을 넘어간 지가 꽤 됐거든요. 그래서 120을 넘은 적이 석 달 연속 지속되고 있는 걸 보면 전세에 대해서 소비 심리도 여전히 견조한데 그것이 일부 매매보다 소비 심리 지수가 상승폭이 약간 꺾였다는 것은 이제 전세난이 워낙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못 견디고 차라리 이제 외곽으로 가서 집을 사겠다라는 식으로 매매 심리가 서울 외곽 지역이나 뭐 경기도 지역으로 바뀌고 있다, 확산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래픽을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요. 서울은 매수 심리가 계속 강해지다가 경기 쪽에서는 4개월 연속 상승하다가 7월에는 하락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지표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시사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일단은 서울 모든 사람들이 집을 살 때 가장 기본은 자기의 가용 자산을 동원해가지고 입지가 제일 좋은 곳에 집을 사는 게 뭐 투자의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이 아무래도 일자리가 더 많기 때문에 경기도보다 입지가 더 좋고 그래서 서울에 사고자 하는 그래서 심리가 여전히 강하다. 그리고 이런 심리지수, 주택 심리지수는 주택가격 상승세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의 주택 매매 가격이 더 상대적으로 빠르게 오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기도도 여전히 125.1이라서 상승 국면인 것은 맞고요. 약간 주춤하긴 했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일단 서울보다 지역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북한이랑 인접한 곳 이런 것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인구 소멸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뭉뚱그려서 보면 경기도에서는 핵심지에서는 주택 구매 소비 심리 지수가 급등을 하지만 외곽 지역이나 북한 인접 지역에서는 하락하는 이런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서울보다 주택 소비 심리 지수가 좀 주춤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별 격차가 클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지금 부동산 시장 극심한 그런 어떤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달 서울의 생애 최초 주택 매수가 5년 만에 최대치까지 올라섰다고 해요. 여기에서 2030이 69%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일종의 패닉 바잉 현상이 다시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뭐 패닉 바잉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뭐 2030도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지 언론 기사, 그다음에 본인 공부를 통해서 상당히 학습된 투자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봤을 때도 예를 들면 소비 심리 지수라든지 그다음에 주택 건설 인허가 건수 이런 게 주택 가격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선행 지표들이거든요. 선행 지표상으로 봤을 때 서울의 집값이 앞으로 빠르게 상승할 것이다 라는 게 예고돼 있다는 것을 학습을 했고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대출을 이용해서 주택을 차라리 사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투자 결정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20대, 30대가 집을 가장 많이 산 곳이 은평구라는 점이죠. 이것은 대출 규제 때문에 시장이 왜곡된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LT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닌 사람들은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가 있죠. 주택담보대출을. 그런데 서울에 집값이 15억 이하인 곳은 6억까지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이 규정이 원저 적용이 되는데 그러면 6억이라고 하는 것은 15억의 딱 40%입니다. 그래서 15억에서부터 가격이 많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70% 대출 한도를 이용해서 집값 대비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10억대 전후한 지역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같은 경우는 70%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집을 사기 용이한 것이고 그런 지역 중에서 광화문 같은 서울의 핵심지로 출퇴근이 용이한 곳이 은평구이다. 이래서 은평구의 최초 주택 구매가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교하지 않은 대책이 풍선 효과와 왜곡을 부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정부도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8.13 대책으로 23만 가구 플러스 알파의 공급 대책을 내놨어요. 일단 간략하게 8.13 대책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8.13 대책은 제가 보기에는 서울에 빈 땅이 없다라는 것을 정부가 스스로 보여준 대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구체적으로 추가된 신규 택지라고 하는 것은 염창동 지역에 있는 오랫동안 미개발된 공원 지역에 1,000가구를 더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 말고는 서울 안에 있는 뭔가 빈 땅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결국은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서울에 주택을 공급을 하려면 민간이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정책 기조 전환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져가지고 지금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8.13 대책에도 공급,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들이 일부 들어가 있거든요. 이걸로 부족한 겁니까? 예, 기본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막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거, 그다음에 용적률 규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재건축, 재개발의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추가 분담금이 높게 올라가게 되면 이 추가 분담금을 부담할 수 없는 조합원 같은 경우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고 나가야지만 사실은 재건축 재개발이 또 진행될 수가 있는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게 막아놓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추가 분담금을 뭐 사실 용적률 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사실 수익성 떨어뜨리고 추가 분담금을 끌어올린 상태에서 추가 분담금을 뭔가 부담할 수 없는 조합원이 지분을 팔고 나가는 길도 막아놨기 때문에 이것이 재건축 재개발의 속도를 막는 핵심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어쨌건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그 기조 아래 용산 어린이정을 넘어서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 가능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이거를 두고 또 오세훈 시장이랑 재건축 문제까지 겹쳐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자, 용산공원 개발 이거는 특별법으로도 묶여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서울 집값을 안정시킬 어떤 공급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 빈 땅이 없다는 것을 또 역시 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해서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 뭐 국민적 합의로 우리가 이것을 공원 녹지로 서울 핵심지에 보존하기로 특별법까지 만들어놨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택지로 공급을 하겠다고 생각이 나올 정도로 서울에 빈 땅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사실은 거기가 대규모 부지라서 뭐 10만 호까지 공급을 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기상이변 이런 것 때문에 도심의 열섬 현상 이런 것들이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막는 효과도 있고요. 서울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도심에 있는 녹지는 뭐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이 보존을 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섣불리 여기를 갖다가 대규모 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중한 지금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녹지는 참 어려운 문제인데 저기를 택지로 공급하려면은 교통 대책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서울에 이제 길이 막히고 이러는 건데 무엇보다도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서 도심의 이제 교통 체증 문제 이런 것도 고려해서 도로 부지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고 대중교통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집을 많이 짓는다고 해서 서울 시민들의 주거 환경이 좋아지고 집값이 잡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이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깬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 꼬여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실수요자들에게 조금 더 와닿는 이야기도 하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신규 최고배 코픽스가 3.18%까지 올랐어요. 1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러면은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보면 변동형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실수요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가 지금 2.75%로 연 2.75%로 인상으로 전환을 했고요. 이게 시장에서 전망하기를 내년 상반기까지 빠르면 3.5%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이 예상될 때는 당연히 은행에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갖다가 변동금리보다 높게 설정을 합니다. 금리 인상을 고려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당장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당장은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가 낮으니까 그것으로 대출을 많이 받게 되고 이 변동금리 대출이라는 것은 6개월 단위로 금리가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자 상환 부담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금리가 오르는 추세란 말이죠. 당장 미국 국채 금리가 간밤에 30년물이 5.3%까지 넘으면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단 말이죠. 이게 우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럴 텐데 이렇게까지 금리가 오르는 배경은 뭡니까?
지금 뭐 금리가 오르는 배경은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가 되기 때문에 예. 이것을 반영해서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국채금리도 한국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미국에서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는 것이 채권 투자자들이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거든요. 예. 그러면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한국의 국채금리 역시 동조화돼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채금리가 그래서 상승하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국채금리를 지표금리로 해서 발행할 때 금리가 책정되는 금융채 금리도 상승을 하는데 금융채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이제 뭐 고정금리 대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대출 결정에서 금리 선택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데 대출이 또 금리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지금 금리 인상인 건 분명한데요. 예. 그걸 고려해가지고 은행에서 제시하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대출을 내가 얼마나 장기간 끌고 가야 되나? 를 고려해서 고정금리를 선택할지 변동금리를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상당히 오랜 기간 대출을 유지할 경우에는 고정금리가 유리하지만 단기간에 그 대출을 상환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현명한 우리의 대응도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비가 그치니까 이제는 폭염특보가 내려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확실히 출근길부터 공기가 다소 꿉꿉해진 느낌인데요. 현재 서울의 체감온도는 27.3도로 열대야 수준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까지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네, 이런 더위 속에 지금 비가 내리는 곳도 있다고요? 네, 현재 서울 하늘에는 구름만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남부지방 곳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광주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어서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남부지방에 내리는 비는 아침 사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전남지방만 오전까지 최고 4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대부분 지역에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남해안은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져 있는데 최대 60mm가 예보됐습니다.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오전 8시를 향해 가는 지금 현재 강릉 26.8도, 제주 26.7도 등 일부 해안가를 중심으로 다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대구 32도, 광주 33도, 거제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절기 처서를 앞두고 있지만 당분간 33도 안팎의 늦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은 제주도에 모레 저녁부터 주말 오전 사이에는 서울 등 중부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수해 복구가 한창인 경남, 통영에도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야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온열 질환이 우려되는 만큼 물을 자주 드시고 휴식을 수시로 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8월 19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뉴스업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